같은 물량을 7년에서 4년 이상 걸리는 하이마스 대비 우리는 2년 안에 완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한미연합 방위 능력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이마스와 천무를 같이 운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 또 구매 국가들한테 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폴란드를 접수한 K 강철비 천무가 이번엔 노르웨이 시장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뭔가 가슴 웅장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9 자주포에 이어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의 탄생이 아닌지 이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민석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네, 특파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무 스테파니, 이 걸그룹보다 더 유명해지는 건가요? 자, 이 농담 알아들으시는 분은 연식 몇 년? 그 00년대, 01년대 일종의 군통령이라고 할 수 있던 천상진이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소녀시대 다음으로 나온 걸그룹에 천무 스테파니라는 멤버분이 계셨는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지 그 천무 스테파니 이분과 다 후속으로 나온 그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수출이 많이 전망하지 않았으나 2022년 폴란드에 수출된 물량을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폴란드 2차 수출, 거기다 에스토니아, 거기다가 중동 수출까지 완전히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신의 올해 지금 천무 수출 목표는 노르웨이를 조준하고 있어서 요 최신 소식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실전 배치됐잖아요, 천무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폴란드 2차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3차 계약까지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총 3차에 걸쳐가지고 수주액, 폴란드 하나의 국가에만 12조 원 이상의 수주액이 있는데, 중동 국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폴란드 현지의 천무의 탄생산 시설을 그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인 WB 그룹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결했습니다. 네. 천무 같은 경우에는 다연장 로켓인데, 이게 핵심이 보이는 트럭보다는 사실 로켓이 중요합니다. 로켓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로켓을 생산 공장을 현지에 생산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나라가 그 로켓을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한민국도 역시 이제 주적이 북한이 두고 있는 교전이 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때 불의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공격으로 우리 안에서의 생산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설비들이 파괴되면 이 현지에 생산한 공장에서 이제 수입을 해놓을 수 있는 이런 그 우리의 백업 플랜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아주 가치가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일종의 우리의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로켓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의 구룡에 비해서 천무는 GPS 기반의 유도 로켓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룡이라고 불리는 130mm 로켓은 우리가 국산 개발을 했지만, 사실은 이 개발은 약간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북한이 쓰고 있는 구소련의 122mm 로켓을 모방 복제하는데 치중해서 화력은 비슷했지만 제작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정밀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천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39mm의 유도 로켓, 그 다음에 비유도 로켓을 같이 운용하고, 이 GPS 유도로 정확도가 매우 뛰어났는데, 이제는 이게 GPS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GPS 제머 교란하는 것이 많이 생겨서, 현재는 이 GPS를 항제밍이라고 해서 이제 적의 GPS 공격에도 완벽하게 정확히 유도되고 있는 신형 탄환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은 있었어요. 그런데 무유도 로켓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 무기라고 불렸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뭐 로켓을 막 40발 실으면 이걸 한 발에 40발을 축구장 여러 배 문제로 쏘고 나면 전체의 지역을 터지는 건데, 천무는 이것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한 발, 두 발로도 충분히 유효타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다연장 로켓보다 로켓 수량은 줄었지만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은 오히려 더 늘은 거예요. 한 표적을 공격할 때 수십 발을 쓰는 데에서 이제 한 발에서 두 발 정도의 탄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명중률도 중요하지만 로켓 같은 경우는 또 기동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덴스캇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격 후 즉시 이동, 어떻습니까? 그런 기동성 면에서. 다연장 로켓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슈텐스콧이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그 자주포랑 다연장 로켓 둘 다 포병 화력이지만 포병은 좀 더 정밀한 계산과 그 다음에 접지, 그 다음에 발사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비해서 로켓은 좀 더 단순해요. 특히 천무 같은 경우에는 첨단 구동 장치를 탑재하기 때문에 경쟁 다연장 로켓 대비 다연장 로켓포를 돌리고 발사하고 쏘는 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발사 속도도 다연장 로켓이니까 굉장히 빠르거든요. 필요할 경우에는 10초 안에 모든 로켓을 다 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전기식 실린더 사용해서 어떤 디지털 제어로 발사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요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 제품 대비 구동 시간, 그다음에 정밀도, 그다음에 신뢰성이 또 뛰어난 것으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사격 반응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왜 구룡 아마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에서 해보신 분들은 그거 한 발 한 발 다 일일이 장전을 해야 돼서 막 장전하는데 30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구룡 로켓 같은 거나 혹은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은 방사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네. 신형이더라도 수동으로 장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발사관 하나에 크레인을 사용해서 사람이 들어가지고 입구에 구멍을 맞추고 이것을 잘 터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손이 많이 갑니다. 또한 발사할 때 그 크레인이 사용된다고 제가 표현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인 즉슨 장전하는 장전 차량이 오지 않으면 재장전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천무는 포드 개념이라고 해서 로켓탄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컨테이너로 나눠서 빨리빨리 이동시키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구룡보다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사대와 포드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앞서 말한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발사관 포신 하나하나에 로켓을 일일이 꽂아 넣어야 된다면 포드는 발사관, 그러니까 로켓을 쏘는 관과 네. 로켓이 밀봉돼가지고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에 나옵니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6발 혹은 네. 한 2발 정도의 이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이동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장전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이에요. 네, 그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존 기간도 길고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네. 천무의 다른 다연장 로켓과 구별되는 6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사포보다 훨씬 화력이 센 비밀? 네, 있습니다. 내장형 크레인.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북한 방사포는 사실 천무보다 더 큰 다연장 로켓도 있어요. 600mm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발 한 발의 위력은 천무보다 크지만 재장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재장전이 노출이 잘 됩니다. 기존의 다연장 로켓은 재장전을 위해서는 재장전 차량이 반드시 그 발사 차량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전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탄도 없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천무는 미국의 MLRS, 하이마스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재장전 차량은 그저 발사 위치에다가 로켓 네. 포드를 던져주고 자기는 다른 데로 도망가고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가 그 발사 위치로 가면 스스로 장전을 하고 스스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동시에 한 대의 재장전 차량이 여러 대의 발사 포탄한테 포탄을 공급해주고 네. 재장전도 빠르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에 반해서 북한 방사포 같은 경우는 600mm 규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량은 우리보다 훨씬 무겁지만 그런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단위로는 북한의 방사포가 더 위력이 세다고 할 수 있지만 하루, 1시간, 2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넓은 작전 영역에서 보면 우리 천부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북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판 하이마스라 불리는 병기를 네. 작년에 처음 내놨으나 한국의 천무보다 아직 생산량이 훨씬 소수에 불과하고 화력도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폴란드가 천무를 택했다는 거. 폴란드는 하이마스하고 천무를 같이 운용 중이잖아요. 하이마스에 비해서 천무가 갖는 비교 우위라면 역시 빠른 납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2022년 첫 계약 이후 2년 7개월 만에 100여 대에 달하는 수주 물량을 납부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 지금 폴란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또한 폴란드 다음으로 우리 이 천무를 도입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도 하이마스를 이미 구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대요? 네, 하이마스의 납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 분들이 사실 잘 지적을 안 하는 건데 하이마스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활약을 해서 이게 주목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전략적으로 대만의 하이마스 공급을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네. 나라에 지금 배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로켓 배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물량을 7년에서 4년 이상 걸리는 하이마스 대비 우리는 2년 안에 완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한미연합 방위 능력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이마스와 천무를 같이 운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예. 스스로 증명한 것이 또 구매 국가들한테 큰 매력 포인트가
자체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천무 경쟁력의 출발점은 무기 통합 체계가 잘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차체랑 발사대 유도탄, 뭐 사격 통제 체제까지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여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구동장치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이 천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갑은 또 삼양컴텍, 그리고 천무의 유도탄과 무유도탄 중에 무유도탄은 KDI라고 하는 네. 새로 이제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제적인 규정을 관리에 피하기 위해서 설립된 건데, 이렇게 대부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체계 종합이 됐지만 국내 업체들이 90% 이상 국산화를 달성하고 있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배달이 빠른 이유, 이거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났을 때도 거의 체계 종합,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 물류망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이 다 있기 때문에 대응도 빠릅니다. 탄의 호환성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탄의 호환성 면에서는 현재 미국이 탄을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 기종들은 조금 더 호환성이 좋은, 심지어 구소련제 로켓도 쓸 수 있는 데도 있어요. 다만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는 130mm 구룡 탄을 쓸 수 있는 네. 이 호환성, 우리나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무유도탄, 유도탄을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CTM-290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게 있고, 앞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또 새로운 미사일들을 통합하기에 아주 잘 갖춰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TM-290이라는 게 그 KT-SSM-2 그거 개량한 그 버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긴 거는 CTM-290과 KT-SSM-2가 사실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똑같던데. 네. 네. 근데 세부적으로 가면 좀 차이가 있고 사거리랑 위력, 탄도 네. 내용에서 CTM-290은 KT-SSM을 네. 수출형 버전으로 해서 이 국제 규정에 맞게 조절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사거리가 한 어느 정도 나가요? 예, 290km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탄두 중량을 바꾸면 또 사거리가 변할 수 있으나 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그 우리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게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239mm 그 유도 로켓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80밖에 안 되는데 그건 굉장히 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CTM-MR이라고 해가지고 239mm, CGR 80, 그 다음에 CTM-290 사이에 중간 정도 위력과 중간 정도 사거리를 가진 신형 네. 미사일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400mm라고 합니다, 직경이. 이번에 폴란드에 이어서 뭐 노르웨이까지 진출하면 그야말로 유럽의 주요 방산 국가들을 접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이 자국 그 유럽 쪽 무기를 권장하는 분위기잖아요. 약간 블록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한때 일부 언론에서는 프랑스의 천무가 진출한다 이런 말씀도 이제 나왔는데 있었죠. 네. 제가 취재를 해본 게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인도의 다연장 로켓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한국과 좀 경쟁을 하는 프랑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 이런 게 가능한 인도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마스와의 공통 운영을 중요시해서 이미 하이마스랑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델을 들여오고 탄 생산 공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하이마스와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하이마스용 미사일을 요청했어요. 이 프리즘이라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499km, 좀 장거리 미사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수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처럼 하이마스의 배달이 늦어지는 거 하나 때문에 하이마스를 대체하는 완벽한 대체제로 네. 우리 천무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하고 천무가 이제 계속 이제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화력에 미친 국가, 뭐 포방부라고도 하잖아요. 하이마스에 비해서 실제 화력은 어느 정도 우수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네, 하이마스는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하이마스지만 MLRS가 있고 하이마스가 있어요. M170 MLRS와 우리 천무는 화력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포드 2개, 로켓포 12발을 탑재하는 데 비해서 하이마스는 미국 해병대가 원래 사용하는 경량형 다연장 로켓이에요. 그래서 이건 포드가 하나, 6발밖에 탑재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천무 대비 화력이 절반입니다. 대신에 매우 가볍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수송도 가능하고 수송기에 넣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장점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륙형 다연장 로켓이라고 우리 한국판 하이마스 역시 만들고 네. 있어서 이 고객들한테 이제 나중에는 6발짜리 살래, 12발짜리 살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성능 개량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배에도 탑재를 할 수 있다? 이게 육상에서만 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도 정말 쏠 수 있어요, 천무를?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 차량에 공개된 상륙한 다연장 로켓 요것이 특수한 기능이 들어가는 게 바로 함상 운용 기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상륙 작전을 할 때는 항상 배에다가 이 다연장 로켓을 실는 배가 따로 있었어요. 그걸 화력 지원정이라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됐다가 네. 최근에 대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단 말이죠. 상륙을 할 때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경멸시키고 난 다음에 상륙을 해야 안전하게 상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상륙형 다연장, 해병대용 다연장 로켓은 일단 상륙 지점에 가져갔을 때 우리 그 상륙함의 가판에 전개를 해서 네. 배에다가 이제 고정해 놓고 발사를 할 수 있게 특수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한번 쏘고 상륙 작전이 시작되면 이 상륙형 로켓이 상륙함에 실려가지고 다시 지상에 전개돼서 두 번째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포 사거리를 뛰어넘는 원거리 화력 지원 시스템으로 이 천무를 활용하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가능해요? 네, 사실은 이 개념이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한 것을 알고 냉전 시대 때 프랑스라든가 미국들이 연구를 했으나 그들은 이제 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재래식 무기 연구 개발이 무져서 사장된 감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리고 먼저 실증을 하게 된 것이죠. 무인 다연장 로켓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상륙형 다연장 로켓에서 이제 한 발 더 가면 무인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생존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 절벽 때문에 운용 병력이 좀 줄어드는 것을 좀 감안해서 여러 대의 다연장 로켓을 소수의 뭐 두세 명의 인원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K9도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네. 맨 앞 차에 탄 그 무인 다연장에 사람이 타가지고 뒤에는 그 로봇화된 무인 다연장 로켓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네. 마치 아기가 이제 부모님을 조절 따라가듯이 이런 추종 기동을 하면서 이제 최소의 인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사람이 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중량을 좀 감소시킬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천무 2.0까지 일단 나온 거고 3.0은 이제 개발 중인 단계잖아요. 네. 3.0은 대함 공격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3.0이라고 이제 제작사인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표시한 게 하나의 미사일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 일단 가장 말씀드린 건 제가 앞서 말한 CTM-MR 그러니까 사거리 160km짜리 개량된 예. 유도 로켓 그리고 요게 탐색기를 바꾸면 CTM ASBM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ASBM은 안티쉽 발라스틱 미사일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로켓은 그러니까 GPS 유도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그런 탄도미사일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거기고 이제 여기 안에다 적외선 센서를 달아가지고 배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것이죠.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이제 가상적으로 들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우리 천무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기능이에요. 발트해라든가 북해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에 대한 견제를 이 다연장 로켓으로 하면 적은 전투함으로 강력한 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출용으로 많이 연구를 되고 있는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연구되는 게 CTM-X라고 지금 이제 비공개 프로젝트라서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 CTM-290의 성능 향상형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일종의 드론 탑재 로켓이라 할 수 네. 있는 LPGM이라는데 드론과 LPGW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LPGW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켓포도 쓰이고 드론도 많이 쓰이는데 이게 역할이 달라요. 로켓포는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대신에 저기 어딘가에 숨어버리거나 이동하는 걸 공격하지 못합니다. 드론은 저기 이동하거나 숨어있는 걸 스스로 찾아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저기 숨어있으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참호전에 좀 더 강하다. 예, 상공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이 로이터링, 채공이 가능해요. 근데 요 둘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이 LPGW로 공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작전 지역으로 그 공격형 드론이 전개됩니다. 전개되고 난 다음에 AI 기술, 그 다음에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 LPGW는 드론처럼 비행하면서 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 주변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숨어있는 적들을 다 찾고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정찰 자산 도움 없이 천무 포대고 단독으로 탐지 그리고 결심, 타격까지 다 가능하다. 네, 여기다가 이것을 더 응용하면 앞서 말한 ASBM과 결합돼서 적의 함대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때 이 드론 탑재 로켓을 발사해서 적을 찾아낸 다음에
ASBM을 공격하고 마무리로 적침이 완료되어 있는까지 확인하는 폭격 피해 평가까지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무의 가장 이걸 약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 경험인데 천무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지 않아요? 네, 현재는 실전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동 국가들의 천무가 대량으로 수출됐는데 저도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동 국가들은 수출 규제, 엠바고를 굉장히 강하게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됐냐, 몇 개가 쓰고 있냐,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가를 사실 비공개하는 걸 좀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로켓포를 만든 것은 이미 사실이고 그 수출 실적이 우리 성능을 좀 이야기해 준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물론 드론의 위력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포병전에서 다들 작살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전쟁인 건 확실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드론의 핵심은 정찰과 포격 피해 평가. 그러니까 적이 어디 있는지 예. 그리고 내가 쏜 포탄이 제대로 맞았는지 이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그 네. SNS 나온 영상들로 하는 뭐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탱크를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 피해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네. 드론의 핵심은 정찰과 정보 획득 능력이고 이것들이 포병과 결합되었을 때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포병전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이게 150mm 같은 거 쏘면 이게 쫙 갈라지면서 아래에 다 막 지뢰처럼 깔려버리더라고요. 네, 그것을 DPICM 이중 목적 폭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뢰를 살포하는 탄도 있습니다. 그 APAM 등이 있는데 이런 탄의 경우에는 사실 위력이 아주 강력하고 한 발 한 발이 전차 한 대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세지만 단점이 있어요. 일종의 지금 현재 설계된 대로 이런 자탄은 땅에 떨어지고 만약에 표적을 파괴하지 못하면 자폭이 돼야 되는데 종래의 그런 자탄형 이제 포탄이나 로켓포들은 불발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전쟁이 끝났을 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일종의 그 막 어린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걸 정리하고 정서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 협약으로 이런 자탄형 무기들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가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아주 신뢰성 있는 자폭률 그래서 명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알아서 자폭할 수 있는 신뢰성이 90% 이상인 걸로 해서 이런 사후 피해를 방지하는 탄약을 만들게 된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무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과거보다 해외에서 우리 무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시기 질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시도도 많아질 것이라 보는데 한국은 사실 항상 우리가 추격자로서 우리가 남의 최신 무기들을 배우는 위치에 갔으나 현재는 이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도 없는 뭐 LPGW 그 드론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 보안이라든가 이 시스템적 보안에 대한 그렇죠.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최강국은 미국인데 네. 예,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조작을 했을 때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정밀한 성계가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이 좀 이제 네.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도입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미국의 하이마스하고 천무가 이제 나란히 대등하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는 원거리 무기에 최적화된 민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자부심도 갖게 되네요. 네. 이 역사책을 보면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활쏘기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돼 있던 게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